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군의 삼축 체계 구축 시기를 앞당기겠다.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견을 모은 대목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추진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의 요청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두 헌법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우리 사회에서 참 오래된 해묵은 뜨거운 이슈인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방부 고등검찰부 출신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도 짚어봅니다. 한국형 3대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견을 모은 부분인데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던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주변국의 반발 등 풀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분이죠.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예, 국방부가 9월 2일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40조 3천억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핵실험 또 북한 연속적인 도발 등 어떤 그런 안보의 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방위력 증강 사업을 좀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이런 안건을 보고했고 아울러 새누리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당부의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년도 예산 4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략 약 10%인 40조 정도가 국방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변동 없이 이 추진을 앞당기는 건가요? 방위력 증강 사업은 이제 1, 4분기 중에 확정한 게 한 중기 계획이라서 향후 5년 동안에 방위력 증강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필요한 군사력을 좀 당겨서 2020년 중반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2020년대 초반에 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획된 예정인데 이것을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조정이군요. 예, 총 한 5년 동안 73조 정도를 써서 방위력 증강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당겨서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여부입니다. 이게 당에서 정부에 건의한 거죠? 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 야당 의원까지도 핵 추진 잠수함을 대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했었고 오늘 또 전진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이 부분은 원자력을 에너지로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북핵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또 이 SLBM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핵 잠수함은 여기에 대응하는 건가요? 예,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네.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미사일 발사 기지를 사전에 많이 파악돼 있고 그 발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 요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잠수함 수중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발사 기지를 찾기가 발사 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잠수함 수중이 힘들기 때문에 이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파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잠수함의
그 길목을 막고 또 잠수함이 움직이는 것을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되는 잠수함,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잠수함, 이걸 잠항 능력이라 합니다. 네.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무제한급의 어떤 잠항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 잠수함을 길목에 지키고 추적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막는 데 매우 요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핵추진 잠수함을요, 과거 그 참여정부 시절에 건조하다가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국내에 좀 기술은 많이 축적돼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200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군과 또 우리 군사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했는데 당시에 어떤 판단으로 2003년도 판단으로 3년 정도면 기본 설계를 하고 한 5년이면은 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8년 정도로 그 당시 판단했는데 그 위에 우리 잠수함 건조 기술도 많이 발달돼 있고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기술도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훨씬 거기에 대한 건조 기간을 좀 당길 수 있다 저희들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이 혹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이제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핵 동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력을 네. 사용할 때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범주에 속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워낙 이 고성능 잠수함이고 보유 국가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 중요한 대목이 미국으로 하여금 좀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부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해 2015년 6월 15일에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정을 새로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 체결의 13조에 보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핵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또 거기에 기타 군사 무기를 사용하는데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은 잠수함 자체는 군사 무기인데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약간 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8조에 따르면은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 우리의 외교부 차관이 고위급 위원회를 만들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서로 해결해야 될 어떤 의제가 있으면은 의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토대로 해서 미국과 이런 부분에서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그런데 미국과는 이야기가 잘 풀린다 하더라도 또 주변 국들이 있죠? 일본의 반응도 궁금하고 또 이 신냉전 기류다 보니까 이 사드 배치에 중국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핵잠에 반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6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유엔 안보리 상임위국 이사국 5나라하고 인도가 해당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핵무장 또 비핵화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 또 의지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주변국의 어떤 그런 반응은 먼저 그것을 반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지를 좁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안보 주권의 문제가 우선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핵잠수함, 이게 한 척당 1조에서 2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국방 예산을 이제 늘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야당이 협조하겠나 싶은 대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기간에 늘 제기를 야당 중진리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도 많이 주장을 했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국방위원들 안에는 그렇게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또 예산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은 여야가 그렇게 입장차가 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안보에 여야가 없는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의원님 끝으로요.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들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이 긴급 의총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자, 어떤 대응 방안 나왔나요? 진실
진실 공방이라 하면은 뭐 손민순 장관이 회고록을 썼고 회고록에 해당되는 분들과 손민순 장관 간의 진실 공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또 뭐 전문가 입장에서 할 때 세 가지 사실 충격을 좀 받습니다. 네. 그 당시에 기권을 받는 과정에서 네. 북한에게 의중을 물어보도록 한 조치도 매우 충격적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결론이 났을 때 이것을 북한이 미리 알려줬다는 것도 충격이고 또 회고록 내용에 대한 밝혀졌을 때 어떤 관련자들의 대응 또 문재인 전 대표의 대응도 매우 충격적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네.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차분하게 조사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미래 정치에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당시에 저도 뭐 북한 정권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 너무 심하다 이런 글을 써서 필라를 한번 겪을 뻔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CCBB를 진실을 잘 해야 돼서 미래에는 이런 반복된 외교적 창극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떠오른 게 이 의원님 지난 여름에 저희가 이 김민석 국방부 전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그때도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왔는데 예. 당시 김 전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농축 우라늄을 이제 우리가 확보하는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핵잠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 뭐 이 이유가 있을까요? 핵잠수함 얘기는 우리가 지금 김민석 대변인이 뭐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2013년도에 우리가 이미 추진한 바가 있듯이 네네. 우리가 어떤 그 북한 위협에 대비한 차원에서 늘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이것을 뭐 네. 공개적 의지를 표시하고 하는 게 좋냐,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는 게 좋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은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가 여야의 정치인 또 전략가들 또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이 말씀하실 수 있는 대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동의를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네. 이게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네, 새로 지난해 맺어진. 발료시켰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또 터치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원자력 협정 13조에 그렇죠.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다시 재해석되고 서로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미동맹 또 한미연합체의 네. 강화한 차원에서 미국도 반대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군 관련 이슈군요. 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1심을 뒤집고 첫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를 국방부 이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최강욱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예, 뭐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지금 무죄 선고가 나온 건데요. 네네. 상당히 재판부가 또 판결을 작성하면서 많이 정성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법리 또 새로운 판결을 위한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는구나 반갑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심 무죄 선고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그간에 이제 간간히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2심 절차인 항소심에 가서는 다 뒤집혔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 항소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 의미가 있는 판결이죠. 그럼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은 최초인데 1심은 몇 번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럼 이게 이례적으로 받은 무죄 선고가 마지막 우리가 3심제니까요. 예. 대법원에서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절차상으로야 대법원의 판단이 당연히 최상급 법원의 판단이고 남아 있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대법원의 입장은 전원의 비체 판결을 통해서까지 그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과연 대법원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원도 여러 사건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것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워낙 우리 사회의 뜨거운 문제입니다. 이게 징집제 국가잖아요. 모병제기가 요즘 뭐 정치권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헌법에 국방의 의무 이렇게 또 박혀 있고 그런데 이 병역 기피자, 우리가 병역 거부자 이렇게 좀 용어가 미묘하게 다른데 구분 기준이 있나요? 병역 거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히 제시돼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병역을 거부하는 데에 대한 그 이제 양심의 자유를 과연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절차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나 아니면 우리처럼 비슷한 뭐 일종의 분단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이 병역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이걸 회피하는 사람과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양심을 통해서 병역 이행 그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생각과 이것을 뭐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사람의 속을 우리가 참 알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법정에서 판단함으로써 그 기준, 구분이 좀 명확화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법정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네네. 이제 그분이 살아온 그간의 생활과 그 신념이나 생각의 네. 근거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과연 진심으로 양심의 자유의 일환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는 것인지 뭐 그런 거는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요. 제가 보도된 기사를 보다가 눈에 네. 띈 대목이 이 재판부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 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예. 자, 대체 복무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도입 필요하다고 보세요? 대체 복무제는 이미 도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뭐 공익근무 요원이라는 거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그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과거에는 신체 검사 결과 내지는 뭐 가정 형편을 살펴보고 뭐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도 이 대체 복무제를 인정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에게 병역을 굳이 총을 들고 전투복을 입고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을 강요하는 것만이 병역 의무의 내용이냐. 뭐 이런 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지평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수년 전에도 토론이 엄청나게 있을 때요. 예.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 다만 집총하지 않고 이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만 두어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당사자분들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게 도입되지 않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편의성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그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그렇고 뭐 분단 국가의 현실에서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병역 의무의 이행이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될 필수적인 의무였기 때문에 그런 대체 복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고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 아주 강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는데 무슨 대체 복무를 논의하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논의가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자, 최근 1년간이요. 광주, 수원, 인천 등 법원에서 이 9건의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1심에서 뭐 2심 항소심은 이번이 첫 무죄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법원의 판단이 유무죄가 엇갈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좀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간에 법원이 그동안에 타협해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법관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의 소신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헌법적 의식을 물어보면 양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고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법학계의 이론으로서도 당연히 다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 판례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하급심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1심에서 그 무죄 판결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법관들의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이제는 이걸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 대목은 뭔가 사법부의 좀 자기 성찰 이런 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죠.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는 거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만약 결정이 나온다면 과거에 그 7대2로 두 번 다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지금은. 그랬죠. 근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위헌 그 심판을 여러 번 받았는데 계속 이제 그 합헌 결정이 내려지다가 그 다시 그 세 번째 위헌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이례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늦어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치열한 논의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전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협에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변호사들한테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전향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편이 많습니다. 전향적인 결정. 자, 최근에 왜 사법고시제도 이 존치냐 폐지냐 여기서 거의 한 표 차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에 참 이 헌법재판소 판결 아슬아슬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